건물, 좁은 골목, 오래된 석조 건축, 엄격한 외관 규제 때문에 실외기를 마음대로 달기 어렵습니다. 설령 설치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실외기는 실내의 열을 밖으로 뿜어내는 장치입니다. 한 집은 시원해지지만 거리와 골목은 더 뜨거워집니다. 로이터도 에어컨이 더위를 덜어주는 동시에 전력망 부담과 도시 열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폭염 때문에 냉방이 필요한데 기존 에어컨을 많이 달수록 도시 전체는 다시 더워지는 모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에어컨에서 실외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정확히 말해 지금처럼 가스를 압축하고 뜨거운 실외기를 돌리고 냉매가 새어나갈 걱정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리로 차가움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전 세계 냉각 산업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낯섭니다. 자석 냉각 또는 자기 냉각입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작은 자석을 떠올리면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어떤 특수 소재는 자석을 가까이 대면 뜨거워지고 자석을 떼면 차가워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자기열량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넘게 온 냉각 방식은 대부분 가스 압축 방식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가스를 강하게 압축하면 뜨거워지고 다시 팽창시키면 차가워집니다. 자전거 펌프를 세게 눌러보면 몸통이 뜨거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은 이 원리를 이용해 실내의 열을 냉매의 실어 밖으로 보내고 차가워진 공기를 다시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방식은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줬습니다. 식품을 오래 보관하게 했고 병원과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했고 여름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기술에도 무거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냉매와 실외기 그리고 에너지 소비입니다. 냉매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냉매마다 차이는 있지만 과거와 현재에 널리 쓰인 일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 효과를 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GWP 표에 따르면 R134A의 100년 기준 지구온난화 지수는 1430, R-419A는 2088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냉매 1kg이 대기 중에 새어나갔을 때 이산화탄소 1000kg 이상, 2000kg 이상의 맞먹는 온난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냉매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에어컨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그 안에 냉매가 새면 지구 전체를 더 뜨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매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했던 프레온 계열은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단계적으로 퇴출됐고 그 뒤를 이은 HFC 계열 냉매도 기후 부담 때문에 점점 더 강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성과를 소개한 자료도 키갈리 개정안과 냉매 규제 강화를 언급하며 기존 가스 기반 냉각 기술을 대체할 친환경 고효율 냉각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냉매를 하나 금지하면 또 다른 대체 냉매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그 대체 냉매도 새로운 문제로 지목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냉각 산업은 더 나은 냉매를 찾는 싸움에서 냉매 자체를 줄이는 기술을 찾는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석 냉각이 등장합니다. 자석 냉각은 기체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고체 소유제가 자기장에 반응해 온도가 변하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석을 걸면 소재 내부의 자기적인 질서가 변하면서 열이 나오고 자석을 떼면 다시 열을 흡수하면서 차가워집니다. 말만 들으면 마술 같지만 이 원리는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자기열량 효과 자체는 19세기부터 알려진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100년 넘게 냉장고와 에어컨의 주류가 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는 있었지만 약했고 소재는 비쌌고 부품으로 만들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차가워졌지만 집 안을 식힐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자석을 한번 붙였다 떼서 생기는 온도 변화가 몇 도에 그친다면 실제 냉장고나 에어컨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냉장고 안을 안정적으로 차갑게 유지하려면 작은 온도 차이를 계속 쌓고 열을 빠르게 주고받고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여러 단계를 이어붙이는 방식, 회전식 구조, 열교환 효율을 높이는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독일 스타트업 마그노섬은 이 분야에서 먼저 상용 제품을 보여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는 냉매가스를 쓰지 않는 자기 냉각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사 홈페이지에서 포라리스를 세계 최초 상용 자기 냉각기로 소개합니다. 마그노섬의 사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석 냉각이 더 이상 논문 속 기술만은 아니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내추럴 리프라이저런스 보도에 따르면 마그노섬은 자기 열량 효과를 이용한 냉매 없는 냉각 솔루션을 소개했고 CEO 발표를 인용해 특정 슈퍼마켓 실증에서 기존 프로판 R290 시스템 대비 15%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보도는 마그노섬이 2023년 초 코카콜라에 포라리스 음료 냉각기를 납품했고 이후 40대를 제작해 20대를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회사 발표 기반이며 모든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 자석 냉각이 실험실을 떠나 시장의 문 앞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승부처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완제품 냉장고나 에어컨만 봅니다. 누가 먼저 제품을 팔았느냐, 누가 먼저 매장에 넣었느냐를 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에서 진짜 병목은 종종 제품 밖에서 결정됩니다. 바로 소재입니다.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충분히 뜨거워지고 떼었을 때 충분히 차가워지며 반복해도 부서지지 않고 값도 싸고 대량 생산도 가능한 소재.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냉각기를 설계해도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100년 에어컨판을 뒤집는 열쇠는 실외기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얇은 소재 조각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초기 자기 냉각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 소재 중 하나가 가돌리늄입니다. 성능은 좋지만 비싸고 히토류 공급망과도 연결됩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세계 경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첨단 장비, 방산 반도체 장비, 그리고 차세대 냉각 소재까지 걸쳐있는 전략 자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5년 4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일부 중중히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공식 영문 공고도 2025년 4월 4일 수출 통제 결정을 명시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미래 냉각 기술의 핵심 소재가 히토류에 묶이면 기술을 개발해도 공급망의 목줄이 다른 나라 손에 잡힐 수 있습니다. 냉매를 벗어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히토류에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연구진은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비싼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는 것, 다른 하나는 값싼 대안 소재를 실제 부품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과자처럼 쉽게 깨지고 얇게 만들면 성능이 떨어지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면 산업화는 불가능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 키임스의 김종우 박사와 신다슬 박사 연구팀은 자기 냉각 기술에서 중요한 전주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전주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소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소재를 부품으로 만들고 다시 모듈로 이어가는 흐름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유렉 알러트에 공개된 키미스 발표에 따르면 연구팀은 란탄 기반, 망간 기반 자기 냉각 소재를 합성하고 열간압연, 냉간 인발, 마이크로 채널, 가공 같은 공정을 통해 판재와 세선 시편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란탄 기반 소재는 0.5mm 두께의 대면적 얇은 판으로 가돌리늄 기반 소재는 0mm 직경의 세선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0.5mm류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얇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냉각 기술에서는 얇다는 것이 성능과 직결됩니다. 냉각은 결국 열을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느냐의 싸움입니다. 두꺼운 덩어리는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얇은 판은 공기나 열 전달 유체와 맞닿는 면적이 커지고 열을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열량 소재가 아무리 온도 변화를 만들어도 그 열을 빼고 넣는 속도가 느리면 장치 전체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0.5mm 판재는 단순한 두께 기록이 아니라 실제 장치로 가기 위한 열교환 구조의 핵심입니다. 잘 깨지는 소재를 얇고 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대량 생산의 문을 여는 공정 능력입니다. 이 대목이 바로 제목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잡은 자석 냉각 소재의 비밀은 한국이 당장 완제품 에어컨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제품과 상용 장치에서는 독일의 마그노섬 같은 회사들이 앞서 제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으로 가는 진짜 병목, 즉 소재를 싸게 만들고 얇게 가공하고 모듈로 조립하는 공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실마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킴스 발표는 한국 최초로 소재 부품 모듈을 아우르는 자기 냉각 전주기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연구실 성과를 산업으로 끌고 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냉각이 내년부터 당장 모든 에어컨을 바꾼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아직 가격, 자석 구조, 대량 생산, 소음, 내구성, 열교환 설계, 제품 인증, 설치 방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존 에어컨 산업은 이미 거대한 생산망과 서비스망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그 벽을 넘으려면 단순히 원리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격도 맞아야 하고 성능도 안정적이어야 하며 고장났을 때 수리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한국은 완제품 시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냉각 기술의 핵심 소재 공정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시장은 가정용 냉방입니다. 유럽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지만 오래된 주택과 도시 구조 때문에 기존 에어컨을 무한정 늘리기 어렵습니다. 로이터는 유럽의 많은 주택이 더위를 막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겨울열을 붙잡도록 지어진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집들은 여름이 오면 오븐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냉매를 줄이고 실외기 부담을 낮추고 도시 열 배출을 줄이는 냉각 기술이 나온다면 유럽의 냉방 시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 없는 에어컨이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만 그 방향이 왜 필요한지는 유럽허브의 여름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상업용 냉장고입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음료 매장, 식품 물류센터에는 수많은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냉매가 새고 전기를 많이 쓰고 유지보수가 복잡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커집니다. 마그노섬이 먼저 음료 냉각기와 플러그인 상업용 장치를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용 에어컨보다 먼저 상업용 소형 냉장 장치에서 시장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석 냉각이 한 번에 모든 냉장고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냉매 규제가 강한 유럽의 특정 상업 공간에서는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핵심 소재와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큰 기회를 얻습니다. 세 번째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AI 경쟁은 반도체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냉각 경쟁입니다. GPU가 수천 개, 수만 개씩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냅니다.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서버는 멈추고 전력 효율은 떨어지고 운영비는 폭증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는 공냉, 수냉, 냉각탑, 냉수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열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쓰는 냉각 방식은 지역물 부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마그노섬은 자사 제품군에서 125kW급 STLAR을 고용량 응용 분야용 자기 냉각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자기 냉각이 소비재를 넘어 고출력 냉각 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시장은 수소입니다. 이 부분은 더 멀고 어렵지만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극저온까지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기존 방식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설비가 복잡합니다. 만약 자기 냉각 기술이 극저온 영역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미래 수소 저장과 운송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는 가정용 냉장고보다 훨씬 먼 이야기입니다. 초전도 자석, 극저온 장치, 특수 소재가 필요한 고난도 영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원리가 여러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자석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가정, 유통, 데이터 센터, 수소 에너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게 이 기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은 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까지 세계 시장에서 양산 능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경쟁은 완제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핵심 소재를 잡느냐, 누가 공정을 잡느냐, 누가 공급망의 병목을 푸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기 냉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완제품을 먼저 보여줬다면 한국은 소재와 부품, 모듈 공정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완제품 기업, 한국재료연구원 같은 소재 연구기관, 그리고 국내 부품 장비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늘 따라잡는 속도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는 아니었지만 한번 방향이 보이면 공정을 다듬고 양산을 만들고 품질을 안정시키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배터리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습니다. 자석 냉각 소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논문을 먼저 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소재를 깨지지 않게 만들고 얇게 만들고 싸게 만들고 수십만 개씩 똑같은 품질로 찍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제조업의 힘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변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히토류 공급망이 불안정해질수록 세계는 중국팍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대안 소재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안 소재를 실제 부품으로 만들 공정이 있어야 합니다. 케임스 연구팀이 란탄 기반 소재뿐 아니라 비히토류 망간 기반 소재까지 다뤘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토류 의존을 줄이고 값싼 소재를 쓰고 대량 생산 가능한 형태로 성형하는 길을 찾으면 냉각 산업의 공급망 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IEA가 정리한 중국의 2025년 히토류 수출 통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연구실 안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도 과장은 금물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쥐고 있다고 해서 한국이 하루아침에 모든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이 제품을 냈다고 해서 한국이 뒤처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분야는 아직 판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완제품은 독일, 소재 공정은 한국, 대량 생산은 또 다른 기업, 시장 수요는 유럽과 미국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최종 승자인가를 말할 때가 아니라 누가 다음 판의 핵심 길목을 잡고 있는가를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자기 냉각 소재 공정입니다. 100년 에어컨판을 뒤집는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냉각 산업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변화로 냉방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냉매 규제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에어컨이 늘수록 전력망 부담과 도시 열섬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더 많은 냉방 수요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기후 부담을 줄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가스 압축 방식 이후에 냉각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자석 냉각은 그 후보 중 하나이며 한국은 그 후보를 현실로 끌어내는 소재 공정에서 중요한 카드를 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폭염이 심해지는데도 에어컨 보급률이 낮고 많은 주택은 더위를 막기보다 겨울열을 보존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기존 에어컨은 냉매, 실외기, 전력 부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장한 온난화 효과를 낼 수 있고 국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자석 냉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상용 제품을 먼저 보여줬고 한국은 소재 부품 모듈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정에서 새로운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5mm 란탄 기반